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대 국가의 통치체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별로 주요 왕들과 특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성취 기준 및 성취 수준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고대 국가의 통치체제, 이제 공통된 특징들을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차시 예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취 수준인데요. 성취 수준. 먼저 보면은 고대 국가의 성립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지배체제 성격을 이해한다.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은 먼저 이제 고대 국가가 무엇인지, 고대 국가의 정의, 그 다음에 어떻게 성립하고 발전하고 있는가, 성립과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지배체제의 성격,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와 비교하면 오늘 수업 내용이 이 성취 기준에 딱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고대 국가의 정의,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그 다음에 성립과 발전,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그 다음에 지배체제의 성격 등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국가 발전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맹체적 성격의 초기 국가가 어떻게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로 발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 국가의 통치 체제입니다. 일단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발전 단계를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군장 국가, 그다음에 연맹 국가, 그다음에 중앙 집권 국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여라든지 고구려라든지 그다음에 옥저나 동해, 그다음에 사만, 이렇게 배워본 적이 있었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고구려도 연맹 국가를 겪었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맹 국가가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바로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고, 통치체제의 정비, 율령의 반포, 불교의 공인, 이렇게 네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지 연맹국가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왕권의 강화, 통치체제 정비,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맹왕국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맹왕국에서의 왕은 연맹의 대표의 성격을 지닙니다. 연맹 대표의 성격을 지녀요. 우리 교과서 16쪽에 보면 이제 부가 나오는데요. 삼국의 경우는 각각 고구려 같은 경우는 5부, 백제도 5부,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도 한때는 연맹왕국 단계를 거쳤다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케이스인데, 연맹왕국 단계에서의 왕은 연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급을 하나의 국가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면 쌤이 담임하는 1학년 3반의 경우는 25명인데 연맹왕국 단계로 따지면은 25개의 크고 작은 부족들이 존재하는 나라인 거죠. 이 중에서 한 명이 대표를 맡게 되는데 그게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연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연맹왕국 단계에서의 왕은 세력이 약한 편이에요. 부여를 예로 들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든다든지 이런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왕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맹왕국 단계에서의 왕은 세력이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지역의 정복과 통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결국에는 강력한 통치력과 군사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 연맹 대표로서의 왕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왕의 이미지로 가까워지는 거죠. 바로 국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연맹의 여러 이제 국 소속의 대표였던 왕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강력한 권력을 지닌 왕으로 이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왕권이 강화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치체제의 정비입니다. 연맹왕국 단계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각 부,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나 백제, 신라같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던 각 부의 독자성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국왕은 존재하지만 국왕이 각 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미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정복 활동이 지속되고 하면서 각 부의 독자성이 서서히 약화가 됩니다. 국왕권이 강화가 됨과 동시에 국왕권이 강화된다면 다른 쪽은 세력이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국왕의 세력이 강화되는 반면에 기존까지 연맹을 구성하고 있던 각 부의 군장들의 세력은 점점 약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의 이제 군장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군장들이 결국에는 국왕권이 강화됨과 동시에 수도로 모이게 되고 결국 이들이 뭐를 구성하게 되냐면 중앙귀족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귀족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왕은 원활한 통치를 위하여 관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공무원도 1급부터 9급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직과 이제 관등을 정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등급인가 낮은 등급인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공복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원활한 통치를 위하여 이게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령의 반포입니다. 율령의 반포와 불교의 공인. 이제 삼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영토가 더 확장되었을 거고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기존까지는 뭐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어떻게 처리해왔다라는 일종의 관리에 따라서만 통치를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영토가 확장이 되었고 늘어난 주민들의 관리가 필요해지니까 뭐가 필요하냐? 성문법, 글로 만들어진 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포한 게 율령인데요. 율은 이제 형법을 말하고요. 형법을 말하고 령은 행정법을 말해요. 글씨가 조금 뭉개질 수 있습니다. 율은 형법을, 령은 행정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법이나 법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체계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불교 공인입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불교가 일종의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지만 이때 불교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당시 최신 경향의 기술이라든지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당시에 불교는 학문 연구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불교를 받아들이는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그거 외에도요. 제가 아마 그 전에는 아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에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각 국가마다 종교가 다 달라요. 종교가 다르죠. 그리고 국왕이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부별로 다른 종교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어느 한 부족의 종교를 콕 집어서 이걸로 나라의 종교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마다 다
부별로 종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고등 종교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이제 삼국의 국왕들의 머리에 꽂힌 것은 바로 이 불교인 거죠. 이 불교를 들여옴으로써 불교를 수용을 함으로써 국왕 중심의 지배체제 이념, 지배 이념을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국왕을 부처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나는 곧 부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권위에 석가모니의 권위에 빗대서 그와 더불어서 국왕의 이런 위치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려는 목적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국가 발전 단계랑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먼저 국가 발전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군장국가, 연맹국가,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고, 연맹국가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케이스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왕권의 강화, 통치체제 정비, 세 번째 율령 반포, 넷째 불교 공인인데 연맹왕국 단계랑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좀 쉬울 겁니다.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국왕이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 부족의 부의 대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국왕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수많은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행정력과 군사력의 중심으로 그걸 기반으로 한 국왕이 성장하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가 된다. 반대로 연맹을 구성하고 있던 각 부의 군장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 국왕권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들이 나중에 중앙의 귀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고려시대까지도 이어지는 경향인데 귀족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뭐냐면 낙향하라는 말입니다. 지방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 귀족이 지방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곧 본인이 갖고 있던 힘을 상실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각부의 군장들이 이제 귀족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관등 조직이라든지 관제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을 하게 되죠. 관리들이 입는 옷을 등급에 따라서 색깔을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라는 거. 세 번째로 이제 율령을 반포하였는데 율령 반포의 경우는 일단은 율은 형법을, 령은 행정법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치체제를 완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문법, 글로 된 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어요. 기존의 관습에 따라서 운영을 해왔다면 이제는 성문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마지막 불교 공인입니다. 지금은 불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지만 이 당시의 불교는 그 당시 최신의 기술이자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학문 연구라든지 예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가 있다. 특히나 국왕의 지배체제, 국왕의 지배체제를 단단하게 다지는 데에도 불교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왕의 지배체제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각국의 국왕이 신라의 경우를 얘기했었는데 국왕이 자기의 권위를 부처에 빗대서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요건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대국가의 통치체제, 중앙집권 국가의 주요 요건들에 대하여 알아봤고요.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 요건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는가, 어느 왕 때 적용이 됐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꼭 복습하시고요.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